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서 신당 창당 움직임과 탈당 개각 등 정치권 현안 분석합니다. 이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노동시간 개편 문제 등 노동 현안 짚어봅니다. 3부에서는 대구 원룸 성폭행 미수범에게 징역 50년 선고가 내려진 경위와 초진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한 보건복지부 대책 살펴봅니다. 12월 5일 화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중폭 개각을 단행했죠? 네, 어제 이번 2기 내각이 발표가 됐습니다. 핵심은 비정치권의 출신 전문가와 여성을 중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총 6개 부처에서 개각이 단행이 됐습니다. 먼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최상목 전 경제수석, 또 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강정애 전 숙대총장,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또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상우 전 LH 사장,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각각 지명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문성과 또 업무 추진력을 우선해 둔 인선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눈에 띄는 게 장관 후보자 중에 여성이 절반을 차지했다는 점이에요. 네, 이번에 3명이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이 개각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여성 장관 비율을 좀 크게 늘리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정원장과 1차장, 2차장 등 국정원 수뇌부가 한꺼번에 이제 사표가 수리가 됐고, 또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야당의 탄핵 소추안 추진 와중에 이제 사퇴를 했잖아요. 이번에 국정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은 빠졌죠? 네, 이번에 좀 빠졌습니다. 일단 현재도 지금 공석인데요. 국정원장, 방송통신위원장 후임 인선은 이번에 일단 제외가 됐는데 빠르면 이번 주 후반 정도에 좀 발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각을 좀 평가하는 여야의 입장이 다른데요. 국민의힘은 국정 성과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메운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 절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청과 사용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죠? 네, 어제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는데요. 강제 수사는 이번이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제 검찰은 경기도청은 물론 음식점과 과일가게 등 법인카드가 쓰인 곳으로 지목된 곳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입니다. 검찰은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직원이었던 배모 씨와 함께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을 이재명 대표가 알고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배임에 관한 의혹은 지난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일정 부분 확인이 됐었는데요. 경기도 측에서는 최소 60여 건에서 최대 100건 정도 사적인 사용을 의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배우자 김혜경 씨가 수행비서인 배 씨를 시켜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이나 샌드위치, 과일 등 이런 먹을 거나 사적인 물품들을 관사나 또 자택으로 사오게 했다는 겁니다. 네. 압수수색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죠?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으로 민심 이반 조짐이 보이자 정치검찰이 또 한 번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현직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검찰의 과잉 수사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이런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했던 그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는 국회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를 또 한 번 지목을 했습니다. 이 대표 본인이 승인을 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번 일들이 다 일어났다면서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잇따라서 직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 관한 생각을 밝혔죠. 네,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에 관한 질문을 받고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연일 좀 비판을 하면서 신당 창당에 관한 가능성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정치 양극화를 저지할 대안으로 제3세력을 꼽으면서 그 결집 취지에 공감을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신당 창당을 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럼 창당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되면 말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가능성만 나타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뭐 때가 되면 말하겠다, 뭐 생각이 정리되면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당에 관해서는 일단은 뭐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면 일단 가능성만 내비쳤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난 사실도 공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신당 창당 논의가 조금 더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조사가 임박한 송영길 전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퇴진당을 창당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죠? 네. 송 전 대표는 뭐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사실 여러 번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뭐 다가오다 보니까 송 전 대표를 비롯해서 각종 신당 창당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수서 동탄 구간 개통의 마지막 관문인 종합 시험 운행이 어제 시작됐죠? 네,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종합 시험 운행은 이제 뭐 본격적인 운행을 앞두고 안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에 첫 삽을 뜬 지 7년 만에 개통 전 마지막 단계인 종합 시험 운행에 착수를 했습니다. 철도 노선을 새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종합 시험 운행에선 어떤 걸 점검하게 됩니까? 예, 먼저 이번 달에는 철도 시설물의 시공 상태와 기술 준수 여부를 점검해서 시험 열차를 투입해도 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는 내년 1월쯤에 시험 열차를 투입을 해서 최고 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운행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넉 달 동안 총 21개 분야 300여 개 항목이 점검 대상입니다. 항목이 300개나 되네요. 300개가 넘습니다. 말도 많았던 GTX 노선 속에서 드디어 첫 개통이 곧 이루어지는 건데 요금은 얼마인가요? 네, 이번에 그 개통되는 구간은 이 A 노선 전체 중에서 그 수서에서 동탄까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편도 4,000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내년 1월 말쯤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이번에 종합 시험 운행 결과 이상이 없으면 GTX-A 2번 그 수서 동탄 구간은 내년 3월 말에 첫 운행을 예정대로 시작을 합니다. 내년 3월 말에 개통을 앞두고 사실 뭐 기대감 때문에 이 일대 뭐 특히 동탄 지역에서 부동산 값이 특히 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연일 신고가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 노선에 대한 기대가 큰데 나머지 좀 사업 속도가 좀 지지부진하다고 할 수 있는 B나 C 노선에도 뭐 이 사업 추진 속도 면에서나 뭐 효과 등에서나 이번 개통이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아내를 둔기로 때려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까 이 남성 국내 유명 로펌의 국제 변호사였다고 하네요. 네, 경찰에 붙잡힌 뒤 좀 확인을 해보니까 국내 초대형 로펌 소속의 미국 변호사였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그제 3일에 벌어졌는데요. 지난 일요일이었죠. 저녁 8시쯤에 이 부부의 집인 서울 종로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에게 둔기를 휘두른 뒤에 신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 이렇게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이 출동을 하고 보니까 아내 상태가 좀 심각했는데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때렸다, 폭행하진 않았다, 뭐 이렇게 했던 거네요. 네. 일단 집에서 다쳤다고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찰이 현장 출동을 해보니까 이게 뭐 범죄 혐의점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성을 경찰이 추궁을 했고 결국 자신이 때렸다는 자백을 받고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부부싸움 중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남성은 뭐 국내 굴지의 초대형 로펌의 미국 변호사이자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인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이 소속된 로펌도 좀 난감하겠어요? 네, 이 로펌도 사실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때 이 남성은 소속 로펌에서 바로 퇴사 처리가 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 남성이 긴급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또 그 숨진 아내에 대해서 부검을 의뢰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네, 다음에도 또 사건 소식 하나 더 보죠.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면서요? 네,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 선수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현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은 거의 완료가 됐고 관련자 등 조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 황 선수의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또 일정이 조율이 되면 출석 요구까지 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면서 추가 조사는 일단 한 번만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수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네, 황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를 두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은 일단 피해자 2명 중 1명이 황 씨와의 영상통화 과정에서 불법 촬영을 당한 정황을 확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영상통화를 하면서 황 씨는 신체 노출 장면을 녹화를 했고 피해 여성은 경찰에 이 녹화하는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혐의점이 그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피해자들이 황 선수 측에서 신원 노출을 하는 등의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필요하면 변호인이든 황 선수 본인이든 2차 가해에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 중에 하나가 조직적인 범행, 그러니까 황 씨 측이 주장하는 일종의 모함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찰은 일단은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지금까지 확보를 해왔다고 하면서 이건 모함이라고 하는 건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하는 거는 황 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2021년에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아서 우리가 큰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에 또 한번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았다고 하네요. 네,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를 했습니다. 이 요소를 통해서 이 요소 수입을 통해서 요소수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조치가 우리로서는 당연히 당황스러운데 우리 정부는 일단 중국이 자국 내의 요소 수급을 우선적으로 좀 파악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국을 우리나라를 압박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는 일단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요소수 문제가 당장 좀 터지면 다 시급하지만 아무래도 좀 가장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게 차량용 요소수입니다. 네. 이 차량용 요소수인데 이 차량용 요소에 주로 쓰이는 산업용 요소의 그 중국 수입 의존도가 무려 90%나 되기 때문에 차량용 요소수 문제가 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90%요? 네. 의존도가 높네요. 네. 저번처럼 대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재고가 충분히 이제 있어야 할 텐데요. 우린 지금 얼마나 확보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국내에는 석 달분의 재고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은 일단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안심할 수는 사실 좀 없겠죠. 그래서 중국 내부의 요소 수급 불안 문제가 또 길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변수들까지도 겹치면 또 저번과 같은 대란이 안 일어난다는 사실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는 공공비축분을 일단은 늘리고 또 나아가서는 중국을 넘어선 수입 다변화까지도 현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4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어제 영하 3도였는데요. 6도 올라서 현재 3도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 서울 11도, 전주 대구 13도 등 전국적으로 10도에서 16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10도를 넘겠고 남부 제주는 15도 이상 되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리겠고 남부에는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서울
인천,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중부 지역은 대기가 좀 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상되는데 양은 5mm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산지에는 1cm 미만의 눈이 쌓이겠고요. 내일은 바람도 강하고 파도도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도입니다.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둔대분기점 부근에서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북수원부터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으로 구리에서 강일까지 정체고 이후 하남에서 송파까지는 사고로 밀리고 있고요. 경북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수원에서 막힙니다. 이후 잠원나들목 부근엔 고장난 차가 있어서 금토분기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 양극화를 저지하기 위한 제3세력 결집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신당 창당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신당 창당 움직임을 포함한 정치 현안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정치권에서 작심 발언으로 가장 주목받는 분 한 명을 꼽으라면 단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이제 직설적으로 비판하는가 싶더니 제3세력 결집 취지에 공감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전 대표가 실제로 신당 창당을 실행에 옮길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쉽지는 좀 신중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신당 창당을 했을 때 다른 분이랑 달리 상당히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당을 창당했는데 잘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생각보다 별로 호응이 없다 이러면 그거는 바로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과연 신당 창당할까? 예.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지만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제3세력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사실은 좀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이분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 총리 지내시고 그리고 상당히 그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렇게 자꾸 어떤 당내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그것이 분당하는 식으로 그것이 또 제3세력처럼 되고 이런 뭐 불가피하긴 한데 사실 제3세력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당을 떠나서 그죠? 그리고 당과 진영을 떠나서 항상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무엇이 더 바람직한지를 찾는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제3의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그 안에서도 제3의 길의 태도를 계속 보여왔어야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전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제3의 길을 추구해왔던 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3의 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지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주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정치 활동을 하셨던 걸 보면 이제 여당 대표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대 양당의 프레임 속에 있었던 분인데 그렇죠. 지금 갑자기 제3지대로 나오겠다는 게 어색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좀 이렇게 이재명 대표하고 그런 부분들 갈등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분당의 성격이 더 크죠.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탈당을 하신다 이러면 제3지대라기보다는 약간 민주당 분당 같은 느낌? 네, 그 성격을 봤을 때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어쨌든 제3세력 이러면 제3의 길, 전 제3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민주당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특히 뭐냐 하면 민주당이 노선 중에서 특히 문재인 정권 때 말이에요. 경제라든가 우리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북한 문제라든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노선은 지키더라도
대해서도 좀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좀 투쟁을 해왔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주당 안에서.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도 그런 부분이 계속 쌓여가지고 지금 와서 역시 민주당 아직도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제3의 길을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일관성도 있다 이거죠. 네, 네. 그런데 왜냐하면 저야말로 민주당 안에서 계속 제3의 길 이런 거 외쳐왔던 사람인데 결국 그걸 하지 못하고 좀 힘이 약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사실 그러지 않았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주류였고요. 주류 중에 주류였고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정책에 굉장히 책임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문제 제기하거나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3의 길을 지지하거나 이런 것은 말이 되는데 이분이 주도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민주당 분당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건 것 같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하튼 뭐 이런 또 워딩도 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분 중에 한 분만 골라라는 시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양당을 모두 싫다는 사람에게 선택지를 제시하자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제3지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발언에는 뭐 우리 의원님도 저기 공감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냥 다만 제가 볼 때 이분이 어떤 이런 제3의 길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그동안 쭉 인생을 걸고 싸워오신 분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죠. 그렇군요. 네. 그 최근에 또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다 이런 걸 자기가 소개를 했어요. 네. 신당 얘기가 오갔는지 이제 언급은 안 했는데, 근데 만약에 뭐 이낙연, 김부겸, 예컨대 뭐 정세균 어떻게 보니까 세 분이 다 이제 총리 출신이네요. 이런 어떻게 보면 원로급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이런 현역 정치인들 지금 자기보다는 약간 주니어인 정치인들 모여라 하면 과연 세를 갖출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김부겸 총리는 제가 그냥 예상하기에는 민주당 안 떠나실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자기가 일종의 대안카드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도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김부겸 총리하고 손잡을 가능성도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정세균 총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로시죠. 원로 어떻게 보면요. 이제 현직에 있다기보다는 원로라고 봐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심정적으로는 동조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참여를 할까 하는 그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또 와중에 비이재명계 의원 뭐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고 있잖아요. 네 분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네. 거기가 이제 도덕성과 민주주의 회복 방안에 대한 답변을 이제 당 지도부에 요구를 하면서 연말쯤 결단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나 봐요. 네. 그럼 이런 흐름이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한 제3지대하고 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떠세요? 그분들은 원래도 약간 비명계니까. 그죠? 네. 근데 이낙연계는 아니죠. 비명계지만. 근데 연대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죠. 그분들이. 네, 그럴 근데 수는 있을 것 그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또 개인적으로 인연도 있을 겁니다. 뭐 윤영찬 의원도 있고 뭐 해서 거기 네. 개인적인 그건 있는데 여튼 요 시기에 어떤 그런 것들이 같이 벌어진다 그런 것이죠. 근데 윤영찬 의원 빼고는 사실 좀 결이 다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거나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세균 총리랑 가까우시죠. 나머지는 사실은 좀 정치적으로는 좀 별개인데 다만 이제 뭐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거는 비슷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제3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현주 의원님한테 함께하자 이런 제의가 와도 이렇게 선뜻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전 누구랑도 대화를 하고 누구랑도 같이 활동도 같이 하고 다 열려 있어요. 만나기도 하고 뭐 그것이 비명이든 친명이든 뭐 또 우리 당 내에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당을 같이 한다. 이것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국민의당을 같이 했었는데 안철수
대표 안철수 의원하고.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새정치하는 거랑 막상 이렇게 함께 당을 할 때 당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예컨대 그 당 안에서 어떤 민주적인 이런 어떤 부분들 정당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의기투합이 딱 돼야 당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연합이나 연대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딱 이번 예를 들면 어떤 제3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컨대 누구 대통령 만들기 당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사실은 지금요, 그 윤석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제 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의 사실 그분도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 후보가 되시면 모두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줄을 서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 외에 나머지 비주류 내지는 소수파들은 배제가 계속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 약간 중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세요. 그럼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뛰쳐나왔는데 그래서 뭔가 제3의 길을 가보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다른 어떤 누군가를 보스로 내세우고 나를 따르라 이런 상황이 되면 아니 그러면 왜 나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스 정치 저는 이게 보스 정치라는 것이 87년 체제의 폐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YSDJ 시대에 그 어떤 아주 압도적인 보스가 있고 그 밑에 같이 함께 뭐 반독재 투쟁을 막 하다가 결국 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과연 그런 시대냐. 그래서 그만한 사실은 보스만한 깜도 없고요.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또 누군가가 나를 따르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그 부분은 어떤 영역에서 일부 영역에서 그럴 수 있지만 모든 면에서 어떤 사람 한 명한테 의탁하는 이런 정치는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통과 화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어떤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누군가를 대통령 만드는 당 그럼 또 그 사람이 대통령 안 되면 또 해산하는 거 아니에요? 가치로 뭉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소한 예를 들면 어떤 우리 이거는 반드시 하겠어. 뭐 모든 게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제3지대는 어떤 지점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가치나 비전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게 기존의 좌우의 진영 대립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 제3의 길에 어떤 비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이번에 저도 그걸 고민을 하고 있고. 네네.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에 끌어내리자는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고 이제 나섰어요. 여기 이제 선명한 중도 보수까지 포함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이현주 전 의원을 다 만나봤더니 그들도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간단한 팩트 확인. 윤 대통령과 함께할 수 없다는 말은 실제로 송 전 대표에게 하긴 하셨습니까? 아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방송 같은 데서도 많이 만나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얘기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윤 대통령과라고 얘기했는지 국민의힘과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태라면 계속 같이 하고 또 총선 출마까지 그 당으로 하는 게 좀 안 맞지 않느냐. 이제 국민들 보기에 이렇게 좀 뭔가 떳떳하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공개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반윤 연대는 안 한다.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윤석열 퇴진당 이제는 반박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반윤이라는 일방주의적인 구호의 구현물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뭐 아직 저는 탈당을 하거나 신당 창당에 대해서 밝힌 바가 없지만 구체적으로 만약에 제가 탈당하고 신당 창당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친윤이면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그냥 그럼 국민의힘에 어쨌든 남아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당 창당한다면 저는 다 반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이란 얘기죠. 야당. 근데 그 어떤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또 별개로 이제 노선은 정책적 노선은 국민의힘과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것은 뭐 연대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야당은 다 반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윤이 아닌 야당이 있다면 그 위성정당이라고 국민들이 볼 거예요. 그래서 신당을 별도로 창당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을 만들 게 아니라면 그건 야당이죠.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이거를 뭐 굳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러면 그걸로 무슨 같이 당을 하냐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당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반윤만 가지고는 힘들죠. 그냥 그것은 야당은 다 반윤인데 그 야당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또 다른 당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당들은 그러면 당을 같이 한다라고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치 또는 어떤 지향점, 어떤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 공통된 뭐가 있어야 된다. 네. 그냥 반윤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아요. 야당이라는 것만 가지고 야당들 다 같이 모이자. 그럼 야권 연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와중에 이제 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그러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신뢰받는 인물, 실력 있는 인물을 모시기 위해 박차를 갈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상민 의원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가게 된다면 그건 정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국민의힘으로 간다. 예, 갈 가능성도 지금 좀 열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까 보수 정치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보수 정치의 폐단 이게 양당제 속에서 국민의힘에도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상민 의원께서 민주당을 탈당하는 이유가 뭔지 근데 만약에 보수 정치의 이런 폐해 때문에 탈당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국민의힘을 가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정당 이런 걸 추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 운영 방식 그리고 어떤 구성원들과 함께 수시로 소통이 되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수평적 리더십이 있는 정당 뭐 그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을 실험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동훈 장관 얘기 좀 네.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개각이 있었는데 또 개각에서는 빠졌더라고요. 이게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개각에서 빠졌다 그러면 한 연초에 이제 뭐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제가 입장을 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총선에 차출되는 거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물론 총선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장관으로서 역할을 기대를 할 거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2인자 또는 이제 자기의 어떤 수하였던 사람이 2인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차기로서 부상을 하게 되면요. 네. 바로 레임덕이 오거든요. 그래서 실은 권력자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빨리 지금 대선 행보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합의가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그렇군요. 입장에서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향도 지키고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10만 원 기부 시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드리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와 전국 농협지점에서 기부하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답례품도 골라보세요.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는 또 하나의 방법.
지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고향사랑 기부제. 행정안전부와 243곳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에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난치성 질환 어린이 돕기 공익신탁으로 아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바람. 환경 지키기 공익신탁으로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바람. 당신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세요? 당신의 바람 공익신탁이 실행합니다. 기부 목적을 정해 자산을 맡기면 기부자의 바람대로 자산을 운영해주는 공익신탁. 국가 관리로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신탁으로 하는 선진국형 기부 문화. 공익신탁으로 대한민국에 당신만의 따뜻한 바람을 더하세요. 이 캠페인은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애들이 집변하면은 못 찍게 하거든요. 뭉치.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이강운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15에서 22마리가 이제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님들이 식사를 언제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 우리가 그 시간을 체크를 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10시 한 반쯤부터는 이제 오전 교육을 시작합니다. 또 이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낮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3시부터 이제 하원 준비해서 3시 반에 이제 하원을 시키고 있죠. 저희가 반려견 유치원을 한다고 하면 뭐 변이나 치우면서 뭐 돈 번다든가 뭐 이런 약간 아직 좀 인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걸 이제 설득하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이게. 반려견들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개라는 표현을 많이 했지만 그냥 반려견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보호자님들이 하네스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네, 하네스는 이제 가슴에 이렇게 차는 줄. 그러면 컨트롤이 안 되니 산책을 나가면 뭐 먼저 나가려고 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목줄을 사용을 해서 교육을 시킨 한 후에 하네스로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려견들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동물들과 함께 우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추위가 약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8도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 포근하겠습니다. 10도를 넘겠고 남부와 제주는 15도 이상 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1도, 강릉, 전주, 대구 13도, 대전 12도 등 10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평년 기온선을 웃돌겠습니다. 모레는 평년과 비슷하겠고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5도, 낮 최고 기온 10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린 날씨, 남부는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는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의 대기가 좀 탁해질 조짐인데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세종은 오늘 나쁨 단계가 되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도 오전과 밤에 대기가 일시적으로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5mm 안팎의 비가 뿌려질 걸로 보여집니다. 강원 산지에는 1cm만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고 내일부터는 해안과 산지 위주로 바람도 강해지고요. 먼 바다의 파도가 최대 3.5m로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노동계와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전화로 연결해서 이를 포함한 당면 노동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란봉투법 제2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분이 바로 장관님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건의하신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절차적인 정당성을 결여했고 내용적으로 타당성이 없어서 노동부 장관이 노동법을 집행할 주무장관인데 네.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통해서 노동쟁의를 예방하고 해결해서 산업평화를 유지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 이렇게 법이 돼 있어요. 근데 장관이 이 법을 집행할 수 없도록 법이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게 이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데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헌법의 평등권, 형법의 재형법정주의, 민법의 도급 이런 모든 것들의 정신에 위배돼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 진짜 사장을 찾아주자라는 주장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진짜 사장을 찾는 과정에서 누가 진짜 사장인지 그래서 수많은 바지 사장을 양산해내고 진짜 사장을 찾는 과정에서 갈등과 소송이 빈발해서 결국 수년 뒤에 법원에서 판단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빛의 속도로 변하는 이 기업 환경 속에서 기업이 살아나기 어렵겠죠. 두 번째로 이게 이제 민법의 대원리가 손해를 끼쳤으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그 정의에 위반되고 네. 아울러서 이것은 뭐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예외를 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노조에만 특별히 그 예외를 뒀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네. 그리고 사법적 구제 그러니까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같은 데 가서 판단을 구해야 될 것을 실력 행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그동안 쭉 발전해 왔는데 과거로 돌리는 그래서 갈등과 혼란과 일자리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2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관님은 이제 노란봉투법 절대로 시행하면 안 된다 이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노동계하고 야권이 왜 이렇게 꼭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도 나름 그쪽 전문가고 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취지는 어느 정도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중 구조를 개선한다. 그죠? 약자를 보호한다.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 내용을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설정을 했었고 네. 그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 여당의 의석이 180석을 넘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왜 안 했을까? 뭐 일부 의원들은 반성한다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나는 이것이 시행되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구나. 산업 현장의 충격이나 이런 거요? 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뭐 그땐 그때고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이렇게 분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정부 입장에서 이제 노란봉투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노동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를 일부 반영하는 대안, 뭐 절충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하튼 그들의 취지를 조금 반영하는 대안,
이런 거가 새로운 게 있는지 아니면 이미 그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대안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그 이중구조 그리고 이 법에서 2조 3조를 개정한 내용들, 즉 법조항 2개만 달랑 바꾸는 거거든요. 네. 법조항 2개를 바꿔서 해결되는 것이면 벌써 됐겠죠. 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여러 개 조항이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사장을 찾겠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예를 들면 어떤 노조가 지금 있는 노조가 현대자동차 노조가 있겠죠. 기업 노조가 네. 사장한테 이제 교섭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A라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던 사실을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공고를 하냐면 다른 노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1차 협력업체가 380개고 2차 협력계가 5,000개인데 어디서 어떤 노조가 우리도 요구한다. 누구도 요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많은 노조가 요구를 하잖아요. 요구를 하면 누구랑 교섭을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노조법은 창구를 단일화하라. 그러니까 교섭 창구를 사용자하고 할 수 있는 노조조합이 여러 개 있으니까 다 하고 교섭할 수는 없으니까 단일화해서 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하자. 그런데 이거를 단일화한 다음에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게 나랑 교섭할 당사자가 맞는지 판단이 헷갈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판단을 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회피하면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모든 제도가 서로 연결돼 있는데 이런 제도를 달랑 법조항 2가지만 고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거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 설립 신고 제도 그리고 노사의 힘의 균형성을 맞춰주는 이런 모든 것을 네. 전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지금 경사노위가 지금 사회적 대화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제 출발점이 되고 있는 손배 가압류가 좀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한 7천여 개 되는데 모든 노조는 대부분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모든 일을 잘 해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은 법을 지키면서 하는 정당한 대응행위,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도 다 면하게 해주고 형사상도 면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6,000개 노조 중에서 한 10개 노조가 직장 점거, 불법 폭력행위 이것 때문에 손배 가압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서 노사 문제를 대화 타협으로 해결하도록 유도를 하고 네. 노사 모두 불법 행위를 자제하도록 또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울러서 사용자가 불법 행위를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악용한다면 부당노동 행위로 현행법으로도 규율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부당노동이 엄정하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법원에 가면 이 선배 가압류가 무리하게 되는 경우에 다 선별합니다. 그래서 적극 가담자, 주동자 이런 사람들, 노조 집행부,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변별해서 네. 책임을 지우고 있으니까 이런 2가지 방향에서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 이제 거부권 행사로 모처럼 이제 다시 시작된 사회적 대화 약간 또 경색되는 게 아닌가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좀 과장된 건가요? 실제로 좀 차질이 있나요? 예,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요. 한국노총이 어렵사리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던 것은 과거에 이제 노총이 정부당 비슷하고 경영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회에서 풀어야 할 시급한 노동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자리 창출 문제, 계속 고용 문제,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노동시장에서 해결할 일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령화 시대에 계속 일해야 되는데 정년도 못 채우고 나간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용 안정을 유지하면서 수명은 늘어나는데 중장년들로 하여금 계속 고용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디지털 전환 등 탄소 중립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고용 안정을 유지할 건지 그리고 약자 보호를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든가 플랫폼 종사자 등 이 노동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런 주장들을 노동계에서 해왔고 그건 정부랑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노총이
이런 문제들 책임감 있게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걸로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라는 것이 평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는 결과 못지않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때로는 뭐 뛰쳐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고성이 오가기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결국은 시급한 사회적 문제, 노동 현안들 해결하기 때는 그 문제의식과 그런 책임의식이 있는 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사회적 대화는 잘 될 것이다. 특히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IMF 경제 위기 때 누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까? 한국노총이 한 거거든요. 지난 코로나 때도 그 한국노총이 들어와서 이 국민적으로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노사정 대타협을 했는데, 이번에도 한국노총이 그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주제로 좀 가볼게요. 예. 최근에 이제 그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50인 미만 기업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로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2년 유예하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하라면서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최소 2년간의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2년 후에는 모두 적용하겠다는 약속,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면은 뭐 자기네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4가지가 정부가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하나는 그동안에 뭐 충분히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뭐 사과, 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지 표명, 그리고 그러면 2년 뒤에 가면 뭐 또 그렇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2년 뒤에는 전면 적용에 대한 약속, 의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충분히 이미 입장 표현을 했고요. 네. 할 만큼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자 수가 459명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명이 감소했어요. 한 10%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네네. 이것이 뭐 그냥 줄어든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작년 11월 말에 저희들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역대 정부 사상 최초로 노동부 정책 과제 1번으로 저희들이 중대재해 감축을 목표로 세우고, 그래서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로드맵이 3가지 원칙이에요. 네. 책임을 강하게 지우겠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중대재해를 감축시키겠다. 그래서 책임성, 현장성, 혁신성의 방향을 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장의 글로벌 트렌드인 위험성 평가, 네. 선진국에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됐어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노사가 힘을 합쳐서 노동조합의 참여하에 현장에 위험한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서 발굴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를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지역별로, 업종별로 많이 발생한 지역도 있고 많이 발생한 업종이 있어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 네.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안산, 광주, 목포 이런 쪽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사고 유형별, 업종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 맞춤형 집중 관리를 했고, 대형 건설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전체 건설 현장을 다 감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역대 정부 최초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발간을 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다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어제도 제가 그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년도에 16만 5천 명이 지금 들어오는데 네.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맞고 그래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개의 사업장이고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한 800만 명 됩니다. 저희가 2년 동안 한 45만 개 사업장을 컨설팅이라든가 기술 지도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2년 정도 시간이 더 있다면 나머지 40
200만 개 이상 사업장에도 충분히 지도도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하겠다. 지원은 예산을 지금 한 360억 정도를 저희가 지금 범정부 대책을 통해서 12월 초에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 이제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중소 영세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안전관리자를 두기가 어렵거든요. 네. 돈이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공동 안전관리자를 그 배치하는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는 등 네네. 적극적으로 재해 감축을 위해서 노력한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더 노동시간 개편 문제 잠시 여쭤볼게요.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제도를 일부 업종에 한해서 완화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뭐 어느 부분을 완화하냐 그랬더니 뭐 제조업, 건설업, 설치, 정비, 생산직, 기술직 뭐 이렇게 이제 열거를 하니까 노동계에서 이건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 이런 반응을 내놨어요. 뭐에 전부에 가깝다. 네, 전부에. 예. 너무 범위가 넓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저 시간을 완화하는 게 일부 그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시간이 다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겠죠? 네. 그게 아니고요. 그런 내용 모두를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는데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 3월 초에 3월 8일 날 그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지금까지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루어진 일인데 이 근로시간 제도라는 게 원래 전체 국민 일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데 근로시간 제도는 최저 기준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강행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 밑으로 가는 것들은 다 불법이고 이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경직적이고 획일적이고 강행적인 법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단기간에 급속하게 노동시간을 줄이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포괄임금 원화명 같이 일 시키고 법보다 더 많이 일 시키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고 떼먹는 포괄임금 원화명 같은 편법, 불법이 횡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네. 법치를 우습게 알고 법의 권위가 떨어지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노동자들의 불신과 불만도 많고 경영계에서도 또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실 인식을 토대로 해서 52시간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노동시간 제도를 개편할 건가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포괄임금 원화명이라든가 근로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 임금 떼먹는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불신과 불안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6,03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해보니 이런 내용이 나왔죠. 52시간 제도 정착돼 가고 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경직적이다 보니까 일부 업종 직종에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마냥 하면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연속 휴식 시간을 11시간을 준달지 그 노동시간의 상한을 준달지 해서 그 업종 직종별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 일부 업직종에 한해서는 좀 예외를 둘 필요가 있지 않냐.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네.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에서 그리고 노동자들의 선택지를 노사의 선택지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휴식권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네. 그런 방향 하에서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된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11월 28일이었어요. 예. 그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 엄단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법 개정도 이제 촉구를 했고요. 장관님도 그동안 이제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거듭 밝혀 오셨거든요. 예. 근데 임금체불 규모는 잘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근절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이게 이제 사용자들의 인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의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했던 것 같아요. 사용자들은 임금은 뭐 떼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다 쓰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임금을 지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좀 미비가 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국토부랑 합동 감독 나갔고
법무부랑 역사상 최초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엄단하겠다. 그래서 네. 악의적 체불 사업주, 고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 구속 수사의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올해 그 구속 수사가 3배나 늘어서 300억 원 이상 그 체불한 전자업체 사장님도 구속했죠. 네. 그리고 토목 설계업자도 구속했고 어제는 역대 최대 규모로 91억 원 체불임금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가지고는 안 돼서 사용자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포함한 그런 지난번에 상습체불 대책을 발표했는데 금기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돼 있습니다. 네네. 조속히 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청년들이 참 피해가 많습니다. 이 사회 청년들이 임금 체불을 하게 되면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주거비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네. 경우에 이 사회적 중대한 범죄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은 단호하게 제도 개선이라든가 단속을 통해서 체불을 엄단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를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교육 현장에서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딱밤이라고 하죠. 아이들에게 때리면 이게 아동 학대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좀 몇 번 맞아봤는데요. 교육 내지는 그 훈육 목적으로 딱밤을 때리는 건 아동 학대가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에서 나온 판결이고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이제 무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지금 어쨌든 이 사건이 이제 5월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네. 울산 남구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인 담임교사 A씨가 B양의 머리에 딱밤을 때린 거예요. A씨는 수학 문제 채점을 한 다음에 틀린 문항 개수에 따라서 학생들의 딱밤을 때렸는데 이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썼거나 문제를 적지 않은 학생 이렇게 해서 한 8명 정도한테 이 딱밤을 때린 겁니다. 근데 딱밤을 맞은 그 중에 한 명인 이 B양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알리면서 이 담임교사인 A씨가 아동학대 수사를 받게 된 거죠.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학생들을 면담하고 조사한 공무원은 조사 결과인 사례 개요서에 교사의 행위로 아동의 필통과 색연필이 부딪혀서 떨어져 이 피해 아동이 놀랐는데도 피해 아동을 진정시키지 않고 피해 아동의 문제만을 지적해 낙인 효과, 그리고 놀라움, 수치심을 준 정서적 학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결국 이 사건으로 A씨가 맡고 있던 반은 담임까지 이제 바뀌었어요. 네. 그렇군요. 법원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무죄로 본 이유가 뭐죠? 근데 이제 아동학대에 해당하거나 학대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는 이유인데요. 이 A씨가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는 학생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하려고 이 나머지 학생들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의 딱밤을 때렸다고 했는데 이 특별히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행동,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 딱밤을 무섭게 받아들였지만 강도는 매우 약해 보였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를 하면서 이 벌칙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B양이 또 책과 색연필을 담임교사가 던졌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판사는 이 혐의도 무죄라고 봤습니다. 이 같은 반 학생들이 녹취록에서 해당 수업 시간에 책이나 색연필 등을 던졌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이 발생한 교실 구조, 또 코로나 예방을 위한 투명 그런 가림막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거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는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정작 이제 교육 현장에선 교사들이 꽤 많은 고소 고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법적 분쟁까지 간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지난 9월만 보더라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이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치원 교사 C씨가 결국은 무죄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은 유치원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장난을 치는 그 유치원생 3명에게 여기서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약 10분간 화장실에 약간 가둔 혐의, 이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C씨는 이 자신을 찾는 다른 원생과 대화를 한 다음에
십춘이 다시 화장실로 갔다고 주장을 했고 CC의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있고 또 울산에서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이게 법정 다툼 끝에 또 교사가 또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오해를 받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다고 또 무분별하게 교사를 향해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도 사실 현장에서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 통해서 이제 간편 결제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한국은행에서 관련 통계를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2023년 상반기 중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 이걸 발표했는데 이 상반기 중에 간편 결제 송금 서비스 이용 건수 일평균으로 보면은 약 610만 건인 거예요. 이용 금액은 약 7,461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4.2%와 23.9%가 늘어나서 이제 거의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만큼 이제 사고 발생도 많아지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피해 구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게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기업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생체 인증 기능의 위험성을 미리 고지를 했고 비밀번호나 패턴 같은 이런 생체 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인증 수단을 또 선택지로 제공을 했다면은 그 중에 근데 생체 인증 기능을 선택했다가 발생한 이런 뭐 사건 사고 책임 이런 거는 결국 개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 차고 송금 사고뿐만 아니라 간편 결제 송금 서비스 관련 이 보이스피싱 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관련 피해 굉장합니다. 지금 2018년에는 34명에 7,800만 원이었다면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는 2,995명에 42억 원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예방책 같은 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본인이 일단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지금 계류가 돼 있거든요. 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 간 사기 이용 계좌 관련 정보 공유, 또 통장 협박 피해자 계좌 일부 지급 정지 허용 이런 걸 이제 담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는 좀 신속히 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도를 가로수와 전신주가 가로막아 차도로 다녀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불공정해요. 기준을 공정하게 바꿔주세요. 눈에 띄는 급식카드 창피해서 밥을 못 먹겠어요. 공익민원이나 국민 제안이 거절돼 속상하셨나요? 이제 국민신문고에서 국민권익구제 패스트트랙 적극 행정 국민신청을 이용해보세요. 국민이 신청한 정책 아이디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바꿔나가는 적극 행정 국민 신청. 국민의 든든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나무는 그냥 둬도 잘 자라지 않나요? 숲을 가꾸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우리에게 깨끗한 자원과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숲. 숲을 가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산림경영 컨설팅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임산물을 재배하고 숲속에서 휴식과 즐거움을 찾는 일. 관심을 갖고 더 자세히 할수록 숲이 풍요로워지고 우리들의 삶도 채워집니다. 미래의 아이들도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숲 가꾸기에 동참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SJ 산림조합이 함께합니다. 노후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뉴스 속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뉴스와 법률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지난 1일 대구 원룸 성폭행 미수범에게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50년. 네.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사건의 가해자인 피고인은요 20대 남성 A씨였습니다. 이 사건 발생일은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에 대구 북구에 위치한 한 원룸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원룸으로 들어가는 여성 B씨를 이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가서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때마침 이 피해 여성 B씨의 남자친구가 이 자기 여자친구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거죠. 그리고 뒤따라 들어가서 이 피고인 A씨를 제지했지만 이 피고인 A씨, 이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서 얼굴이며 목이며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찔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경찰은 당시에 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서 신원을 특정했고요. 이 피고인이 도주한 지 3시간 만에 피고인 A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피고인 A씨가요 이미 사전에 성폭행 관련한 키워드, 강력범죄 관련 키워드를 상당히 검색했던 것이 확인이 됐고 계획적인 거죠. 그래서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려서 이 흉기로 위협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을 먹고 흉기마저도 이 마트에서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피고인이 배달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달기사들은 원룸에 여자 혼자 사는데 들어가더라도 여자들이 좀 경계를 덜 하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배달 같은 거 많이 시키니까. 그래서 이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합니다. 그러다가 길 가던 이 피해 여성 B씨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B씨가 이제 우연히 서성이다가 이 피해 여성 딱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요. 현관문에 이제 그 B씨가 딱딱딱 비머 누르니까 바로 뒤따라 들어갑니다. 그래놓고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성폭행을 하고자 그 집안까지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 B씨 양손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굉장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 남자친구 C씨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많이 찔려서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진단을 하기는 이 남성 사회적 연령이 11세에 그치고 아주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인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여자친구 도와주려다가 지금 11세 사회적 연령이 될 정도로 영구적 뇌손상을 입었던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잔인한 무차별 범행. 네. 그리고 이제 폭행으로 인해서 커플이 큰 피해를 입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징역 50년이면 유기징역 중 역대 최장 형량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네. 1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건가요? 저도 참 이 판결 보고서는 저도 성범죄 사건 많이 재판다고 수사도 했지만 놀랐거든요. 1심에서 징역 50년. 그러니까 유기징역으로 선고될 수 있는 최장기가 징역 50년. 저는 그게 형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정말 50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피고인 A가 그 남자친구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게 성폭력 처벌법상 흉기 등을 이용해서 이 강간 등을 하려던 자가 살인을 하려 한 경우에는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데 법정형 자체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유기징역 이게 일종의 자체가 뭐 살인 미수 이런 건가요? 그렇죠. 강간을 하려던 자가 혹은 강간을 했던 자가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고까지 하면 살인죄보다도 더 높은 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살인은 이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기 때문에 최하한이 어떻게 생각하면 징역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폭행하고 합쳐져 가지고 더 커졌다. 맞습니다. 그래서 강간 등 살인 이거는 사실은 많은 법에서 규정되는 것 중에 처벌의 수위가 가장 높은 범행이다. 그런 법정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죄가
죄가 이 피고인에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정에서도 다만 결국에는 살인 부분이 기수가 아니라 미수에 그쳤잖아요. 그래서 법정형을 조금 깎아서 유기징역의 최상한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재판부가 우리가 왜 50년을 선고하냐라는 그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너무나 대담하고 위험하고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라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이와 같은 양형을 내리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검찰 구형이 30년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다 법원이 20년을 더 얹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군요. 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변론 종결이라고 해서 이제 재판 선고기 바로 마지막 직전 기일에 가면 검찰이 구형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은 검찰이 구형한 양에 못 미치거나 판결 선고 형량이 아니면 정말 많이 나와도 검찰 구형량 정도에 그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은 검찰에서는 아마도 살인 그 부분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통상 이 정도 사건이라면 징역 20년에서 30년 정도를 1심에서는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검찰에서는 20년 정도 이제 선고될 것을 아마도 예상하고 30년 정도를 구형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20년이나 더 보태서 50년을 선고한다. 법원의 선고가 이례적인 것은 맞고 최근에 이 묻지마식의 범행들 이런 범행들 강력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법원이 이러한 범행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이렇게 세게 나온 게 이전에도 또 있었나요? 아니 저도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도 했고 검사로서 재판도 했지만 이렇게 세게 형량이 나온 건 사실 처음 봤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여태까지 법원 역사상 이 유기징역의 최장인 징역 50년이 선고된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2019년에 발생한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에 발생한 무차별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유기징역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된 게 여태까지 최장기였는데 이번에 그 징역 45년을 그건 깨고 살인 사건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살인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징역 50년이 선고됐으니까 법원이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이제 사건이 조두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2008년에 안산이었나요? 네. 조두순이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장기 파손 등의 이제 상해를 입힌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 그때 조두순 형량이 12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50년과 12년.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형량이 달라지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 조두순 사건은 아청법 상에 강간 상해죄가 적용이 됐어요. 근데 강간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심 그 조두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조 씨의 나이가 많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감경을 한다라는 논리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구 사건 같은 경우에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가 지금 가장 낮은 게 무기징역이잖아요. 그것과 징역 10년 이상이라는 그 미니멈 자체가 10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는 법정형의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사실 이 사건이나 조두순의 사건이나 결국에 이 피해자가 영구장애를 입은 건 똑같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조두순 사건의 피해 여아가 뒤늦게 발견됐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 아주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이 성폭법 위반상의 강간 등 살인 미수죄를 적용했다면 형량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더더구나 아주 어린 아이였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그때 특수성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더 비난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조두순 사건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이 우린 대구 사건에서 흉기를 사용했다. 여기는 흉기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의 생명을 해칠 위험도가 높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살인 미수죄를 적용할 수도 있었다.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도. 근데 일단은 그렇게 적용하진 않았고 강간상해죄가 적용이 됐다라는 점에서 조두순 사건에서 법정형의 출발선 자체가 좀 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심 법원에서 뭐 조 씨의 나이, 뭐 술에 취했다 이런 부분을 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용하면서
1심의 선고 형량 자체가 너무 낮았다는 거죠. 심신미약 뭐 이런 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1심의 형량이 좀 높아줘야 2심, 3심에서 깎일 걸 대비해서 보통 1심에서는 조금 형량을 세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1심 자체에서 징역 12년이 조두순에 대해서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한 게 2심에 올라갈 때 검찰이 항소를 안 했어요. 피고인 조두순만 12년도 많다. 이러면서 피고인만 항소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항소를 검찰이 할 경우에는 2심 법원에서 보기에 1심에서 이건 감경사유가 잘못됐는데 난 형량을 더 높여야 되겠어 라고 2심 재판부가 생각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검찰이 항소할 땐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조두순 사건처럼 검찰은 항소를 안 하고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서 검찰이 왜 항소를 안 했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데 어쨌든 피고인만 항소하다 보니까 더 이상 2심에서도 이걸 높이고 싶어도 형사소송법상 높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징역 1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아까 아까 50년을 선고한 그 사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인 미수가 있고 성폭행이 있고 이게 이제 같이 가중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 사건 앞으로 이제 2심, 3심 가면서 형량이 좀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통상 이러한 죄명이 적용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이었다. 뭐 이러면 징역 20년에서 30년 정도 선고되는 게 여태까지 그 법원에 어떻게 많이 선고가 되는 형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사건 이례적으로 징역 50년이 선고됐습니다. 워낙 이례적이고 처음으로 이렇게 유기징역 최장이 선고됐기 때문에 사실 많이 보도도 되고 지금 화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심 법원에서는 형량을 다소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도 제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된다. 본인의 피해자 국선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2심에선 형량이 깎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 너무 두렵다라는 인터뷰를 하셨던데요. 저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2심에서 피해자 중 일방이라도 피고인과 만약에 합의를 해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깎일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판결 결과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2심 재판부가 선고 형량을 좀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끔찍한 범죄를 당한 사람은 최고의 형량을 바라겠지만 그 네. 가족들도 네. 근데 또 다른 범죄와의 그 판결 형평성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A 재판부 가니까 실형이 50년이 나오고 B 재판부 가니까 실형이 10년이 나오면 사실 법적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각 죄명마다 통상적으로 선고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심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이 사건 하나만 보기보다는 다른 죄와의 형평성 혹은 다른 케이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언급한 이제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요. 네. 성범죄 판결이 때때로 그 국민 법감정과 좀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변호사님 보시기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범죄 형량이 좀 낮은 편인가요? 낮은 편은 맞습니다. 실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이제 서구 국가에서는 사실 성범죄를 저지르면 굉장히 중범죄, 펠러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초범인 경우에 강간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많이 나오면 징역 3년입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따라서는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었고 여러 가지 감경 요소를 참작하면 2분의 1 정도 감경해서 징역 1년 6월이나 징역 2년이 선고되기도 하고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대다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좀 낮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좀 동떨어질 수 있겠죠.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강간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은 신체적 상해보다 더 오래가는 정신적 상해를 남기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과연 징역 1년 6월로 심지어 피해자와 합의나 용서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1년 6월로 선처를 해주는 것이 과연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인가에 대한 국민들이 느낄 땐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 사건은 사실은 법원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최장기의 50년을 선고한 사건이잖아요. 네.
이 판례를 계기로 제 생각에는 다른 법원의 성범죄 판결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식의 이러한 강력 범죄에 대해서 더 이상 법원이 뭐 선처나 안일하게 우리가 판결하지 않고 정말 강경 대응하고 선고 형량으로서 상응하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져서요. 앞으로 유사한 케이스에 대한 다른 법원의 판단 그 기준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형량 자체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사회 경종, 네. 이런 극단적인 범죄에 대한 사회 경종 이런 측면이 좀 강하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와 법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둔대분기점 부근 사고 정리됐는데요. 북수원에서 둔대분기점까지 여전히 밀립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기름램프 부근에서는 양방향 1차로 막고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 성수 방향 홍제램프부터 정체되고요. 성산 방향은 종암분기점에서 기름램프까지 밀리고요.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구리시계부터 종암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보완 방안 이제 복지부가 내놓기 전에 그전에는 비대면 진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해왔습니까? 우선 그 비대면 진료는 30년 동안 시범 사업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네. 2023년 6월 전후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코로나19 감염병이 심각 단계에 있던 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 비대면 진료와 약配送까지 가능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육아를 하는 맞벌이 부부나 또 반반차를 쓰면서 병원을 가야만 했던 직장인 분들께서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주로 사용하셨는데요. 이분들이 무려 한 1,4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중에 한 3분의 1가량 비대면 진료를 이미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올해 2023년 6월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해서 경계로 하향됐고 또 비대면 진료도 제한적인 시범 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6월부터 시범 사업? 예, 맞습니다. 6월부터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고요. 현재 제도는 허용하는 환자 또는 시간대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약 배송은 사실상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금까지의 비대면 진료 6월부터 시범 그거 한 거는 재진 위주고 선벽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초진을 허용한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재진 환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번에 내놓은 비대면 진료 보완 방안 확대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재진 기준으로 6월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갔던 병원이 야간과 또 공휴일에 문을 안 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이 아마 야간과 휴일에 보장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용이 어렵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그런 시간대에만 가지 않았던 병원에서도 진료를 볼 수 있게끔 만든 것이고요. 앞으로 야간 휴일에는 뭐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병원에서 진료를 가능하다, 확대됐다 이런 것보다는 엄밀히는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과 재진의 정의가 좀 사라지고 6개월 내에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는 야간 휴일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대면 진료를 받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좀 확대를 해가지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이제 확대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확대가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은 그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확대된 범위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자, 일단은 휴일 야간이 초진이 가능합니다. 휴일 야간 초진. 맞습니다. 그 휴일은 일요일을 포함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력으로 따지면 빨간 날이죠. 야간은 평일 오후 18시부터
또 토요일은 오후 13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초진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으로 따지면은 예. 응급의료 취약지라는 곳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98개 지역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께서는 비대면 진료를 언제 어디서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응급 그 기준이 응급의료센터로부터 뭐 1시간 내 혹은 어떤 뭐 지역 응급의료센터로부터 뭐 30분 내 도달 불가능 한 그 가구가 30% 이상 되는 이런 기준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체적으로는 예. 해당 권역 또는 그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도달 가능한 시간, 네. 그러니까 그게 즉 그 아프고 나서부터 응급실까지의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응급의료 취약지로 이렇게 규정을 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게 제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본 거를 보니까 전국 시군구 중에 98개 거의 40% 가까이 그렇게 이제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주 이제 벽지나 이런 데만 하다가 많이 확대가 된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진인 그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초진 말고요. 네, 지금 사실은 이 비대면 진료는 초진과 재진의 어떠한 갈등 구도가 아니라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사례처럼 의료진이 그 환자의 진단을 판단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맡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재진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진 원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비대면 진료 제도 당시에는 네. 재진이 아니라 그냥 어느 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네. 사실 재진이라는 건 시범사업 들어오면서 신설된 규제인데요. 최초의 시범사업에서는 재진 환자를 같은 질병 또 같은 병원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로 정의했는데 네. 사실은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세 가지를 한 번에 채워야지 가능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는 굉장한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환자도 본인이 동일 질환이라고 하면 네. 비염과 감기, 알러지 이것들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두 번째로는 일단은 그 일선 의사들이 이거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그 재진에 해당하는지 차트를 열어보고 이거 그 기록들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기나 비염 같은 계절성 질환에는 30일 내에 병원에 또 방문하는 비율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원에서 감기약 처방받으면 한 5일이면 거의 낫지 30일 안에 감기를 한 두세 번씩 걸릴 일은 사실 확률적으로 매우 적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현장에서 많은 혼선을 유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방전을 위조하거나 약물이 오남용될 그런 우려도 이제 없지 않거든요. 보완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보완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그 처방전에 대한 뭐 우려나 오남용 우려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의료 체계의 그 고질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온라인화 되었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것보다는 그게 사실 의지가 있으면 오프라인 처방전 받아서 똑같이 위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어떤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일지 이게 뭔가 비대면 진료에 엮여서 이렇게 부각되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다만 오히려 온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 환자의 그 처방전 열람권을 저희가 부여하기 위해서 그 PDF나 이런 걸로 이미지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다만 올해 국정감사 때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네. 저희 그 원격의료 산업협의회 있는 회원사들은 회원들에게 저희가 그 PDF나 아니면 다운로드를 아예 불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예 위변조 사례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한 방지 대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 거부할 수 있나요? 이거는 부적절하다 비대면 진료를 하기에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은 네. 이게 거부다 아니다를 떠나서 비대면 진료를 공급하는 의사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현행법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들을 의료진들이 져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보지 않고 또 시진, 촉진 여러 가지 그 진료 방법이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만약에 비대면 진료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오히려 주변에 있는 병원을 내원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하십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 단체가 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려 어떻게 보세요?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의사 단체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의사단체의 우려도 여러 가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 때 이게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허용되었는데 3,800만 건 이상, 1,400만 명 이상 국민이 사용하셨는데 네. 여기서 아마 의료사고가 지금 없었습니다. 네. 이유는 이게 굉장히 경증 질환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를 토대로 이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을 나름대로 입증했던 것 토대로 조금 더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지호 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 70대 남성이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한 여성이 응급처치를 한 뒤 119 구조대로 이 노인을 넘깁니다. 알고 보니 이 여성 18년차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의 발빠른 대처로 어르신의 목숨을 살린 것인데 자칫 큰일 날 뻔했던 어르신의 운도 참 좋았습니다. 12월 5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신혜라입니다. 여러분은 학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친구들하고 만날 수 있어서 즐거워요. 선생님이 밝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가르침이 즐겁고 배움이 행복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요.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에서 함께학교를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함께학교 캠페인은 교육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정부는 더 나은 출산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